사람은 떠나고 먹고 사는 산업 구조 등이 변해도 도시는 개발을 통한 확장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쇠락은 빨라졌습니다. 위기의식은 커졌고 정부는 도시 변화에 맞춰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 600곳에 이릅니다. 쇠락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도시재생 사업. 기대만큼 성과를 거뒀을까요? (1913년) 개통한 호남선의 종착역. 목포역을 빠져나오면 바로 만나는 곳이 목원동입니다. 오랜 기간 도심 교통의 핵심인 역을 껴안고 번역을 누렸습니다. 옛날에는 여 동네가 겁나 잘 살고 저기도 유달산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그러니까 요 길이 막 왔다 갔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죠. 12시고 막 1시고 막 밤에도요? 그럼요. 총각들도 댕기고. 그러나 인구 감소와 도시의 확장, 산업 기반의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쇠락했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하는 이곳은 목원동입니다. 현재 목원동에 살고 있는 주민은 6,6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동통합으로 경계 조정이 이루어진 첫 해인 지난 2006년보다 주민 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해도 40%가량 준 겁니다. 일도 안 나고 골목이 없고 사람이 많았다께. 젊은 다 살았어. 집이 빈집이 없었어. 세 방도 살고 막 한 집에 몇 집도 살고. 지금은요? 탱탱 비어갖고 있는데 집들이 다 비어갖고. 이 옥으로 다 비어있어. 젊음이 빠져나간 목원동 주변 학교는 교실이 비어갔고 영화관 등 문화시설도 붐비던 상가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10년 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거리에 이야기를 새로 덧입히고 매만져졌지만 옛 활력은 없습니다. 공공 주도하는 이 방식 자체가 그 결과물을 지나치게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얻고자 했고 그러다 보면 좀 무리한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주민의 역량이 채성숙되지 않는 가운데 시설들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목원동 골목골목을 걷다 보면 바로바로 눈에 띄는 게 빈집입니다. 이 목원동 빈집은 목포시 전체 빈집 가운데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소도시가 그렇듯 해마다 목포시가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빈집의 10분의 1 수준도 버겁습니다. 목원동에 이제 계신 분들은 이제 고향이라고 생각하신 어르신들이 이주로 이제 거주를 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방치가 돼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취재진이 2달 넘게 목원동의 빈집과 빈 상가를 직접 둘러보고 전수조사한 결과를 지도 위에 점으로 표시해봤습니다. 동네 전체가 구멍이 숭숭 뚫린 듯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빈집은 경관상의 문제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의 원상이 될 수도 있고 위생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이 도시지역에서의 어떤 활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도 없고 거주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게 마련인 것이죠.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 이행도 어렵고 강제 철거 집행이나 활용 계획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 여건도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오히려 퇴보하면서 도시재생 체감 효과는 제대로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목원동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농산어촌에 가본 빈집이 아주 많죠. 그런데 또 청년들이 이렇게 로컬에 내려오면 살 집이 없어요.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편에는 무심한 잉여들이 있는데 한편에는 절절한 결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네. 이렇게 빈집 문제를 굉장히 슬기롭게 해결하는 좋은 예들이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주도에 네. 다자요라고 하는 그 독채 스테이, 그 숙박 쪽으로 이제 창업한 분이 있어요. 남성준 대표. 네. 이분은 제주도 바닷가에 덩그러니 비어있는 빈집 주인을 찾아가서 어르신 이 빈집을 저에게 10년 무상으로 임대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요구를 해요. 빌려주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뭘 믿고.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죠. 네. 집을 빌려준다는 게. 근데 남성주 대표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10년 빌려주시면 제가 제 돈을 들여서 이 집을 예쁘게 고쳐서 10년 동안 독채 스테이 사업을 하고 10년 뒤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주인도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집의 문제를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풀 수 있죠. 그렇게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꽤 많이 있고 지방정부도 저는 제일 바라는 게 지방정부가 특히 원도심에 있는 빈집들 또는 시골 마을에 있는 빈집들을 최대한 사들이거나 또는 임대해서 그것을 스테이로 확보하고 그리고 전국의 청년들, 인재들을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살 분들에게도 드리고 예를 들면은 강진구는 지금 문화도시 사업을 해요. 근데 음악도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음악인들을 강진군이 초대를 하는데 와서 1년 정도 살려면 집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진구는 특히 병영면에 있는 비어있는 농촌주택들을 5년 또는 7년 이렇게 집주인 설득해서 임대한 다음에 5년 임대 때는 5천만 원, 7년 임대는 7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친 집을 마을 호텔을 만들어. 그 마을 호텔에 음악인들을 초대해요. 그러니까 빈집은 저는 건물주들은 별로 그 빈집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하고 있는 예가 이제 일본의 기타큐슈시. 기타큐슈시는 지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기타큐슈의 목원동이에요. 말하자면 거기가 고쿠라라는 데인데 상가들이 꽉꽉 차 있다가 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이 제로가 되는 거죠. 시에서 그런 건물주들을 설득합니다. 어차피 지금 당신들 건물이 비어 있어서 임대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이 건물을 절박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쓰게 합시다.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건물주 설득하고 건물을 필요로 하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그 건물들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게 하고 거기에 펀딩 지원도 해주고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도 엮어주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지역 관리 회사를 또 만들어서 건물주와 청년들 사이를 원활하게 연결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집을 활용하는 게 지금은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원동도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빈집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개항 한 세기를 넘긴 목포의 오래된 도심. 큰 길에서 조금 벗어난 목원동 골목길은 미세혈관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온기를 잃은 빈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공식 집계된 목원동의 빈집은 517개. 비어진 사연은 제각각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사는 집은 아니에요? 올라가면? 여기로 집 다 비었어. 다 비었어요? 네. 언제부터 비었어요? 시작부터. 빈집 이 집도 비고 저 앞에 집도 비고. 목포시가 파악한 목원동의 빈집 수는 정확할까? 목포 MBC가 지난 1월부터 2달 넘게 전수조사한 결과 주거용 빈집은 889개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가 조사한 빈집 수보다 70% 이상 많았습니다. 인력이라던가 재원 이런 것도 사실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검수 과정까지를 한번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한 바퀴를 돌기가 지자체에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정부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만든 건 지난 2017년. 하지만 전국 단위 통계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2022년 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5년을 주기로 빈집을 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5년 단위로 의무화하다 보니 촘촘한 조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빈 상가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도시재생의 또 다른 축인 빈 상가 건물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빈집 특별법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현재 빈 상업시설 실태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취재진이 조사한 목원동의 전부 또는 일부 공실 상가는 321개로 확인됐습니다. 빈집에 빈 상가를 포함하면 도심 곳곳에 구멍이 난 듯합니다. 도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상업지역의 점포들이잖아요. 상업시설의 공점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돼 있고 민간 또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공공에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허술한 조사에 소유주의 잦은 신청에 의존하고 있는 철거도 지지부진한 상태. 목포시 전체로 봐도 철거된 빈집은 2%에 불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거의 없어 사문화된 규정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 조항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건물 소유자가 간 목포시와 그 건물 가액을 가지고 분쟁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도 꼼꼼하지 않습니다. 도시 지역은 국토부가, 농어촌 지역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관리하는데 전국에 9만 개에 달하는 농어촌 빈집은 그동안 이행 강제금 부과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농어촌 지역의 빈집에도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 곳. 이 가운데 전남은 18,56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집의 소유주들도 손해보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어떤 이익이 발생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무작정 방치하지 않도록 좀 제어를 할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빈집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빈집을 계속 방치하면은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빈집을 활용하도록 이제 촉구하는 유인하는 조세 제도죠. 그리고 프랑스에는 빈 상점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내 가게가 상가가 비게 되면 네. 한 1년, 2년까지는 그냥 건물에 대한 세만 내면 재산세만 내면 되는데 네. 3년째 비면 재산세의 5%, 4년째 비면은 10%, 5년째 비면은 15% 이렇게 가게가 비면은 빈 상점세를 부과하게 하니까 건물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비면 내가 손해야. 네. 임대를 낮춰서라도 임차 상인들을 받는 거죠. 그렇게 조금 강제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영국에서도 빈집세 이야기가 있었고 네. 정부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에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빈집세 이런 좀 강제적인 장치가 좀 도입이 돼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그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쪽으로 네. 이제 법 개정이 됐고 아직 빈집세나 빈상점세 도입은 안 되고 네, 있죠.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좀 도입을 하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네. 이 건물의 소위 임대 수익보다 우리나라는 이 자산 가치 네.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전혀 방치해도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보면 빈집들이 많은데 그리고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새로운 집을 짓는 것도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빈집을 활용하도록 건물주들도 네. 역할을 하게 하는 이런 법제도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죠. 네. 비어있던 상가를 청년들이 채웠습니다. 원도심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시작한 10개의 청년 점포. 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목포시는 인테리어,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했습니다. 관심 뜨거웠던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청년은 떠나고 대부분 점포만 남았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임대료를 안 받거나 절감해 줄 때는 딱 몰려들었다가 그 기한이 끝나고 나면 싹 빠지는 거. 지원에 의존한 창업, 지속성에 대한 고민 부족이 낳은 초라한 결과입니다. 일자리와 문화, 육아 등 원도심의 정주 여건은 청년이 둥지를 틀기엔 부족합니다.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나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좋았으면은 본인 자녀들은 딴 데 있으면서 남의 자녀들이 와서 우리 도시를 부흥해 주길 바라는 모양을 너무 많이 봐요. 골목길을 따라 그려진 그림들. 벽화의 거리라는 재생의 옷은 동일 공정을 거친 제품처럼 전국 어디나 비슷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의 어떤 전형적인 사례가 전 벽화라고 보는데 몇몇 지역에서 처음 벽화를 그렸죠. 대부분 색이 바래고 원래부터 맥락이 없는 그림인데다가 색깔도 바래서 흉물입니다. 이처럼 모자이크 조각마다 예산을 쏟아부은 목원동의 재생사업 평가는 어떨까?
연도별 사업 직후에도 사업 관리 방안 등 여러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빈집과 빈 상가가 즐비해도 임대료와 땅값 등 정착하기엔 여전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원도심 지역은 학교들도 있고 접근성도 좋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가격이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건물들도 잘 리모델링을 해서 이를테면 공동체 주택 형식으로 공유 공간이 많게 아이들 놀 공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장점이 많은 그런 공동체 주택을 짓는다면 부산의 영주동이나 우리 목포 목원동 같은 데에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죠. 또 청년들이 뭐 창업을 한다든지 또는 저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중장년들이에요. 제가 한 달 살이 한 것처럼 이 목원동 원도심에 그런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한 달 정도 또는 뭐 6개월 또는 1년 정도를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목포시가 많이 만든다면 한 100채 정도 확보를 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공모를 하세요. 자, 우리 목포시가 목원동에 한 1년 스테이 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인재들이 오십시오. 오셔서 최소한의 여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활동들을 하시면서 여기서 한번 1년 살아보세요. 그 청년들이 살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들을 실제로 만나 보니까 한 달 살기, 뭐 일주일 살기로 온 친구들도 있고, 네, 그게 좀 더 길어져서 뭐 몇 년이 돼서 정착한 분들도 있었는데. 여전히 일자리 문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행복한 로컬을 만드는 5대 영양소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중에 일자리, 살자리, 교통망, 관계망, 그리고 돌봄 행정 이렇게 5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주목했던 것이 가장 큰 건 일자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목포 서남권, 지금 전남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대기업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산업을 육성하고 있진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지방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딱 2가지였어요. 기업 유치, 공장 신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여기도 이 도시재생 사업 그때 이 목원동이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선도사업 전국의 10개 지역에 하나고 그때 아마 한 4, 5년 했죠. 근데 5년이 끝났다고 사업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그 뒤에도 계속해서 잘 또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또 필요한 도움을 줘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의 창업은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청년이 목포에 와서 어떤 업종으로 창업을 했어요.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러면 성공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창업은 거기에 있는 연관된 산업들과 연결되어야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산업도 생태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내 업종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업을 하거나 또는 뭐 옷가게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하든 다 재료가 필요하고 가공이 필요하고 또 유통하고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청년들의 하나의 비즈니스가 성공한다고 해서 그거는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미 있던 기존의 노포들이라든지 또는 연관된 사업들과 연결돼서 이게 수도 많아지고 서로 연관관계가 전방후방으로 단단해져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의 일자리, 아까 그 관계망도 얘기했는데 사업적으로 성공한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청년들은 늘 주말에는 쉬고 싶고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싶고 술도 한잔하고 차도 한잔하면서 또 쉬고 싶고 문화 예술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의 네트워크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250km 거리에 있는 일본 도야마현의 도야마시. 서울의 2배가량인 면적에 인구는 40만 명입니다. 넓은 면적의 인구 밀도가 1헥타르당 40명 선까지 떨어지면서 도시의 위기감은 커졌습니다. 지난 2005년 도야마시는 획기적인 변화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압축도시 정책입니다.
초고령 사회 등에 따른 도시 쇠퇴의 속도를 늦추고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확장 대신 주거와 상업 기능을 도시 중심부로 다시 모으기로 한 겁니다. もともと何も施策をしない場合には当然街は広がっていきますので、それだけ道路が作られればインフラが増え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この2005年からここまでの20年に至るまでの間にその費用を抑えることはでき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 도야마시가 압축도시로 가기 위해 선택한 핵심은 대중교통망 개선입니다. 도야마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트램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버스와 신칸센 등 모든 대중교통이 모여 있고 이 역을 중심으로 1분 거리에 쇼핑몰과 생활 편의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7개 구역으로 흩어졌던 주민들의 거주 공간을 정류장 등 대중교통 거점 주변으로 모았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거주 촉진 지구를 정하고 이주하는 주민에게 최대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徐々に市民の方がですね、公共交通沿線を選ぶようにな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そして何よりも一番大事なのは、公共交通沿線で暮らすことによって市民のライフスタイルが変わ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な成果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도심 중심지 인구는 꾸준히 늘어 현재는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낡은 철도를 전면 개조해 만든 트램은 고령자 등의 이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종점인 이와세 하마역입니다. 15분 간격으로 트램이 운행하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私はもう高齢者になっているからとても便利です。車運転できるけど乗らなくてもこれに乗れるので便利ですよ. 이제 떠나는 인구보다 들어오는 주민이 더 많은 도야마시. 도시 전체의 경제적 효율을 높이려는 압축도시 방식의 시도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청년들이 지방에서 사는데 자가용이 없으면 완전 고립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목포 시내에도 예를 들면 저 터미널과 역, 그다음에 연안 여객 터미널 이렇게 주요 지점들을 막힘없이 그리고 일일이 쓰지 않는 이런 간선 대중교통을 구축을 해주면 그러면 목포역에 내린 사람이 터미널까지 이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고 BRT로 갈아타고 뭐 20분 30분이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목포 터미널에서 또 신안 공영버스로 갈아타고 섬까지 갈 수 있고 이렇게 척추와 같은 대중교통을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는 버스는 이 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철도도 지금 고속철도가 아닌 철도들은 한가하거든요. 그 철도도 지역 간 대중교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비유하면 우리나라 지방에 이런 대중교통망이 구축이 되면 피가 통하고 피가 돌고 기가 통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 대중교통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또 일본의 도야마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다녀오셨구나. 네, 실제로 이제 취재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는 그 콤팩트 시티, 그러니까 압축 도시를 지향하면서 조금 성과를 이제야 조금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대중교통망을 좀 체계적으로 꾸려놨었고 그리고 그 중심지로 거주 촉진 제도가 있더라고요. 인센티브를 맞아요. 제공해서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도입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어요.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재작년에 도야마시에 갔었고 그 도야마시에 지금 모리마사시라는 시장님이 계시는데 시민들의 인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금 20년 넘게 시장을 하는데 이분은 아이디어가 많아. 그래서 뭐 이를테면 손주들을 데리고 오면 어르신들이 공공기관 입장료를 무료로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에 사는 분들이 도야마 읍내에 와서 대중교통을 타고 내릴 때 요금을 할인해줘요. 일본 돈으로 100엔이니까 우리 돈으로 1000원이에요. 1000원 정도죠. 원래 요금은 10,000원, 20,000원 할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시내에 이렇게 오도록 유인을 해요. 또 뭐 어떤 때는 꽃을 들고 타면 지하철 공짜 이런 것도 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결국 도야마시는 이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도농통합시예요. 그 안에 다운타운도 있지만 바깥은 전부 농업도 지역이죠. 거기에
시민들이 흩어져 사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모이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 정책의 하나로 시내에 오면은 비용을 깎아주는 이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압축 도시 또는 컴팩트 도시로 가야 돼요. 첫째, 네. 제가 해야 될 일 아니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네. 도시 바깥에 새로운 개발을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근대도시 목포는 1897년 10월 1일 개항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1913년 목포역이 준공이 됐고 이듬해 대전과 목포를 잇는 호남선 철도가 개통이 됐죠. 1960년대까지 목포는 이 역을 중심으로 도심이 형성되고 생활권이 집중됩니다. 1966년 목포시 인구는 16만 명. 주택수보다 가구수가 더 많았고 한때 거주 인구의 3분의 1이 집이 없을 만큼 인구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그때는 다 막 두 집, 세 집 살림했으니까 생각해보면 많았겠죠. 목원동 일대는 일제강점기부터 중심 시가지로 자리를 잡습니다. 문화생활의 중심으로 꼽히는 극장이 연이어 개관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제1극장. 지금은 낡은 건물만 남았는데요. 우리는 엑스알 확장 현실을 통해서 30년 전 모습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화려한 불빛의 간판, 그리고 당시 영화 포스터, 또 외표소에는 주민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극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영화관뿐만 아니라 백화점까지 모든 생활 편의시설은 원도심에 다 있었죠. 늘어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중심 시가지에 밀집된 주거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1980년대 택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1970년대 목포의 생활 인구는 목원동에 집중이 됐습니다. 1988년 1월 시작된 하당지구의 개발. 1차, 2차에 걸쳐서 330헥타르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도심 내 이동 행렬이 이어집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는 도시 확장은 원도심의 활기를 빼앗아갔습니다. 시청과 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분산되고 상권 형성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거주 공간의 틀도 바뀌었습니다. 2005년 전남도청이 둥지를 틀면서 하당에 이어 남학신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다시 인구 이동이 생긴 거죠. 확장된 신도심의 기능이 쏠리면서 도시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죠.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개발업자, 시행자가 외곽에다가 이렇게 활발하게 개발 행위를 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빛을 잃은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목원동 등 전국에서 도시재생 붐이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시 확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압축도시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개발. 도시 계획의 새 판을 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생이 성공하려면 새로 개발하는 거라든지 또는 대규모 재개발을 어렵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된 집을 한 채 한 채 고치죠. 대규모 신개발도 문제지만 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도 문제. 왜 그러냐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은 큰 회사들만 일을 따요. 그러니까 작은 건축 설계사무소 또는 동네의 작은 어떤 뭐 건설회사들은 이 프로젝트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 주체들 가운데 상층에 있는 대기업들만 이익을 갖게 하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불리한 거죠. 그런데 재생 방식으로 건물을 한 채를 리모델링 하거나 작은 건물 하나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면 그러면은 작은 설계사무소에도 일이 생기고 지역의 작은 건설회사에게도 일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 큰 개발이 과거에 불가피할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재생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재생사업 하는 주민들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 그러면은 누가 재생을 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재생사업의 이 성공이 이렇게 눈부시지 못했던 이유는 끊임없이 개발을 장려했기 때문이죠. 예. 그런 반론도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결국 쏠림의 문제였는데 메가시티는 결국 쏠림을 또 가져올 거예요. 쏠림 문제를 쏠림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메가시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돈 안 들고 지금 행정구역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우선 연결부터 하자. 그래서 제가 소도시 연합을 주장하는 거죠. 이 통합 문제는 사실 너무나 오래된 얘기인데 이 합의라는 말이 참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네요. 해도 문제가 있을 짓을 하느라 할래 말래로 좋은 예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한때는 행정통합을 했어요. 프랑스는 이 레지옹, 꼬민, 이 꼬민이라고 하는 최하위 행정기관은 행정구역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1000명인데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벌써 통합해버렸죠. 근데 지금 통합 안 해요. 지금 프랑스의 이 지역 정책은 한마디로 결속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꼬민들을 통합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하나하나는 작으니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연결시키고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지방정부가 할 일은 인접한 시군끼리 인구 뺏고 뺏기는 이런 그 제로섬 게임 그만하고 윈윈 게임을 하자. 그러니까 목포에 있는 게 신안에 없고 신안에 있는 게 목포에 없어요. 무안에 있는 게 또 신안에 없고. 그러면은 이 세 시군이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을 만들면 내가 목포에 살아도 신안과 무안에 좋은 거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 지역을 찾아서 오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니까 인접한 시군들끼리 그거의 첫 번째, 첫 단추는 저는 대중교통 연결이다. 대중교통 연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각자 좀 동등하게 바라보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단체장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말고 협력 파트너로 보고. 그리고 첫 단추가 중요해요. 가장 첫 번째 일을 서로가 누구는 득이 되고 누구는 실이 되는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이를테면 저는 대중교통을 하나로 연결해서 관광객들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지금 신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보잖아요. 어르신들이 이 공영버스의 혜택을 보는데 그 혜택을 목포 시민도 무안 국민도 보게 하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좋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그러면 점점 넓혀가면 그게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거겠죠. 목포도 소도시인데 그럼요. 그러면 목포는 어떤 것으로 좀 매력을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목포는 매력이 넘치는 도시죠. 음악의 도시. 사공에. 맞아요. 그리고 먹을거리 많고. 제가 한 달을 살면서 목포에 아주 그냥 훅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청년들이 끊임없이 목포에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이 가까운, 원래 사실은 한 도시였어요. 어디가 제일 형님이냐면 무안이에요. 신안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새로운 무안이라는 뜻으로 신안이라고 지었고, 목포는 일제강점기 때 이제 개항한 신도시였고, 그래서 우선 이 한 집안과 같은 이 삼형제, 세 자매 도시가 좀 사실상 대중교통 연결과 상생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도시들 많잖아요. 또 뭐 영암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점점점 결국은 전남에 있는 20개가 넘는 시군들이 정말 형제처럼, 비유하면 저는 스크럼의 비유도 해요. 혼자서 운동할 때, 럭비 할 때 스크럼 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어깨를 마주하면 단단해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 상생과 연대를 강조하고 계신데, 여기 하나 명언을 일백탈수 지역민국이라는 말을 항상 이제 하시는데 그 의미를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신다면요. 대한민국이 빛나는 나라 그리고 선진국이 되었지만 많이 아픈 나라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2021년에 1년 동안 학교 연구년이어서 수업을 안 해도 돼서 이제 그때 지역에 한 달살이, 하동, 목포, 전주, 강릉 한 달살이를 하고 1년 동안 54개 도시를, 소도시들을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찾은 대한민국 치유의 해법이 일백탈수 지역민국이다. 1년에 100만 명 정도가 탈수도권을 해서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같은 꿈, 같은 지향을 가진 분들이 같은 곳에 모여서 우리가 꿈꾸는 작은 나라, 우리가 주인인 작은 민국을 만들자, 이런 꿈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뭐 중장년, 베이비 부머들 또는 청년들이 그 중에 목포가 좋다, 또는 목포 신안 무안에서 살고 싶다,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를테면 1000명, 10,000명이 내려와서 목포를 또는 목포 신안 무안을 민국으로 만들자. 저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민국인데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두 개 정당이 사실상 지배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단체장들도 공천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되니까.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인인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권자의 51%를 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포민국, 하동민국, 강릉민국, 뭐 전주민국, 그리고 민국은 작게도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전북민국 얘기를 했거든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BRT로 하나로 연결하면 그때는 전북이 민국이 될 수 있다. 이미 특별자치도도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백탈수 지역민국으로 많이 아픈 대한민국을 치유하자. 그래서 정말 행복한 선진국으로 만들어보자.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나라로 좀 다시 살려보자. 늘어만 가는 빈집 대책으로는 사실 활용 아니면 철거로 단순합니다. 어떤 정책을 보완하고 도입해야 할지 우리의 선택의 순간이 복잡하고 늦을 뿐입니다. 일본이나 독일, 영국 등 앞선 사례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어가는 거리에 사람을 채우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건 일자리입니다. 시장만 반짝하고 끝나는 창업 지원 등 단순한 처방의 한계는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새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일자리와 문화, 육아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 역시 사후 관리를 포함해서 손질이 시급합니다. 민간의 참여 영역을 넓히고 도심 내 사각지대 등 예산 집행 효율을 끌어올려야겠죠. 저희는 4년 내에 주민 설득하고 각각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들을 성공시키기에는 약간 기간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 예산이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업은 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 또 건물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고. 개발 중심의 확장이냐 압축 도시냐 이 역시 선택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 모두가 살고 싶은 곳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주인이 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 또 이런 도시들에서, 우리 소도시들에서 종종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마치 시민들을 위한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 권력, 자본 권력은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막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다수의 시민들이 나 먹고 사느라 그거에 상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선거 때 투표는 하겠지만 내가 뽑은 사람이 정말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건지 감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들은 그런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정치나 자본이 함부로 막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그래서 도시재생도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거고 주민들이 그 일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보통은 참여 잘 안 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또 막 이해관계 부딪히면 서로 또 싸우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께 이 일이 당신들을 위한 일입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 강원도 주문진에 거기 등대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셋들마을 사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가서 보면 가장 시급한 거는 예를 들면 집에 화장실 없는 집이 많아요. 그리고 오래된 집들이 많죠. 그럼 그것들을 고쳐드리는 것부터가 필요할 텐데 대부분은 공원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지금 가장 불편한 것들을 뭔지 주민들에게 여쭤보고 그것부터 하고, 그래야 주민들이 이 사업이 나를 위한 사업이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야,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쉬운 것부터, 주민들이 공감하는 것부터 이렇게 풀어나가야 주민들의 참여도 더 커지고 결국은 주민들이 주도해야 되죠. 그래야 이게 지속되고 그래야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 지역을 이제 구성하는 구성원들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관계인구, 생활인구도 얘기가 나오는데 지자체와 우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좀 인식과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우리는 고향사랑 기부금, 일본은 고향 납세제도. 일본의 작은 이 지방 그 소도시들이 요즘에
그렇게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분들에게 전자주민증을 발급해줘요. 그리고 NFT라고 하죠. 토큰, 예, 대체불가 토큰. 그래서 뭐 이를테면 목포에 또는 신안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분들에게 당신은 명예 신안 군민입니다. 명예 목포 시민입니다. 이런 전자주민증을 발급해드리고 이분들이 우리 목포와 연관된 활동을 할 때, 방문을 할 때, 목포에 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 또는 목포의 물건을 구매하실 때 계속 토큰을 쌓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초대해서 아무나 체험할 수 없는 귀한 체험을 하게 해드리고 이제 이런 식의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포의 관계 인구 또는 생활 인구들을 점점 늘리고 그리고 제가 제일 제안드리는 방법은 체류형 로컬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막 여기저기 목적지를 빨리빨리 오고 가는 이런 관광 말고 아주 스피디한 여행 말고 와서 일주일을 또는 한 달을 또는 뭐 6개월을 또는 1년을 한 지역에서 체류하는 여행 이런 여행들이 결국은 관계 인구를 정주 인구로 초대하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게 제 또래들, 베이비 부모들, 정년 은퇴한 사람들이 뭐 부부가 또는 뭐 친구들끼리, 동기들끼리 저도 작년, 재작년에 목포에서 친구들 20명이 환갑잔치 했어요. 1박 2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짧게 했지만 그렇게 좋은 편안한 사람들이 목포에 와서 한 일주일 가만히 머물러 보는 거죠. 목포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신안도 왔다 갔다 해보고 그리고 조금 더 가능하다면은 한 달 정도 목포살이를 해보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뭐 몇 달 뭐 또는 1년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렇게 체류형 로컬 여행을 우리 시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살자리, 스테이, 뭐 비용 부담 없게 이렇게 해주면은 중장년들도 오고 또 청년들도 왜 갭이어라고 하죠. 뭐 휴학을 했다거나 또는 군 입대 또는 뭐 복학 전에 한 달 또는 2달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그럼 목포에 와서 목포살이 해보세요. 이렇게 초대하고 또 직장인들이 이제 전직을 할 때 또 잠깐 휴식 기간을 가질 때도 그럼 목포에 와서 여기에서 한번 일자리 만들 구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초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지만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인 이유가 뭘까?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행복을 목표로 삼지 않고 내달려온 것 같아요. 성공을 또는 성장을 또는 발전을 또는 경쟁에서 이기는 승리를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는 이루었지만 정작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는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인구 소멸, 인구 제로에 가장 먼저 도달할 거라고 하잖아요.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또 국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도 국민들이 행복해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로컬이 내가 더 행복할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청년들에게 또는 중장년들에게. 행복은 장소와 깊이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궁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잘 맞는 어느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많이 다녀보시라. 아우구스티노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책을 한쪽만 읽은 사람이다. 저도 똑같이 대한민국 로컬을 두루 다녀보지 않고 사는 국민들이라면 이 넓고 깊고 그윽한 대한민국 로컬을 충분히 맛보지 못한 분들이다. 그래서 오시라. 행복을 찾아. 로컬로. 도시는 사회 변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로 번영과 쇠락을 겪습니다. 생성과 소멸, 도시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는 암울한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는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